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가운데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핵심은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세금 깎아주고 각종 규제 풀어줄 테니까 집을 더 사라 이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겼고 부작용은 없을지 개연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올해 정부는 규제 지역 100여 곳을 해제하고 무주택자에겐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떨어지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주택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최대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던 아파트의 등록임대 사업도 부활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대상입니다. 규모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종부세 비과세 혜택까지 줄 예정인데 여기에 주택가격의 담보대출 비율, LTV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더 높여줍니다.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사라며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급매물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향후 시장이 전환되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시 규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과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더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임대사업자 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올해 고공행진이 이어진 소비자 물가, 지난달까지 상승률만 봐도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물가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초까지도 5%대 고물가가 이어지다가 점차 낮아지겠지만 국내외 변수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올해 11월까지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1% 올라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환율 안정으로 수입물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더해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5% 내외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외 경기 위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예상대로 물가 오름세가 꺾일지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이나 산유국 등의 대규모 감산이 유가 하락세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위축에 소비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한 번 오른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점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폭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 이에 따른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최근 가격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하는데 리터당 100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세준 기자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12원, 한 달 새 100원 넘게 싸졌습니다. 비쌀 때보다 지금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직장인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이후 14주째 낮아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가 된 건 1년 반 만입니다. 문제는 경유값입니다. 최근 가격이 내려가곤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휘발유보다 200원 넘게 비쌉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유종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모두 유류세를 37%씩 깎아주고 있는데
휘발유만 인하폭을 25%로 축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99원 오르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휘발유를 빼면 유류 가격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고물가가 상당 기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LNG 등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기대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계 또는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반출량을 조정해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휘발유를 확보한 뒤 나중에 비싸게 파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권,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다각도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 개편안, 물론 찬반 논란이 있죠. 그 가운데 특히 노동 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대기권은 박대기 기자 이름에서 따온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대기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경제가 중요하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예.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네.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녁 없는 삶입니다. 권고안 기준으로 최대로 일할 경우 시간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 수, 목, 금, 토, 주 6일까지도 허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주 69시간 노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침 9시에 출근하려면 8시에는 집을 나서야 되고 예. 또 밤 10시 퇴근하면은 집에 가면 11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허용되면은 저녁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저게 이제 주 69시간을 일했을 때 저렇다는 거고, 그런데 최대로 일할 때는 저렇지만 저렇게 일하다가 또 일을 하지 않는 주에는 몽땅 다 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따지는데 예. 이걸 월이나 분기 단위로 따지자는 거고요. 예컨대 한 달 평균 주 52시간은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휴가를 가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 과연 나중에 원할 때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많이 의문이 듭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쉬는 기간에도 뭐 잔업이 있거나 혹은 뭐 눈치가 보여서 쉴 수 없는 게 현실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군요. 네, 근로평가를 받아야 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권고안이에요. 그러니까 권고안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권고를 누군가가 했다는 건데 정부는 그 권고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네. 그 권고안은 누가 권고한 겁니까?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예. 모두 교수님들입니다. 이 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이 만들었습니다. 연구회 12명 모두 정부가 임명한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예. 네, 주로 법학과 교수들이고요. 정작 실제로 일을 해야 될 노동자들은 이 논의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중립적인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하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첨예한 갈등을 토론할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다. 이 점이 아쉽습니다. 예. 연구회는 앞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의견 수렴이 될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얼마나 담겼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의문점이 찍힌다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얘기한 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그 교수들로 구성됐다고 하는 그곳 거기가 낸 권고안을 박 기자가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죠. 좀 네.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좀 의아한 점도 있었는데요. 예. 일단 블라인드에서 조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회사에 오래 다니면 월급이 올라가는 걸 연공제라고 부르는데 예. 이번 권고안에 보면 그런 연공제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그 의견 여론 수렴이 어디서 했냐면은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서 했습니다. 예. 이 블라인드는 익명 게시판인데 이런 것을 근거로 정부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노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회가 제대로 설문조사도 한 것 같은데 그쪽 조사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리자보다 줄이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정부에 내는 권고안이라고 한다면 좀 더 면밀하고 공식적인 형태의 어떤 조사가 그 근거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예. 나온 김에 이 블라인드에서 인기를 끌었던 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예. 주 52시간도 힘든데 웃음만 나온다. 이런 의견부터 과연 휴가를 나중에 챙겨주는지 의심이 된다. 또 반면에 어차피 초과 근무는 시킬 텐데 돈이라도 앞으로 받게 되면 다행이다. 이런 냉소적인 글도 있고요. 하지만 주 30시간도 가능하다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글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 고민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주 69시간 제도가 돼도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방적으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야만,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노조가 강한 대기업 노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1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률, 노조 조직률이 3%가 안 되거든요. 그런 그 작은 회사의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 격차가 있다는 얘기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그래서 이게 하도 논쟁이 되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예,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예. 우리 노동 시간 선진국의 45년 전 수준입니다. 아하. 예,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OECD 38개국 중에서 5번째로 긴 상황이고요. 예. 평균을 보면 지난해 1,900시간이 넘는데 OECD랑 비교하면 200시간 이상 길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1977년도에 OECD 평균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 시간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게 지난해 우리 노동 시간이고 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1977년의 OECD 평균인 거군요. 우리가 그 선진국이 45년 전 수준이라는 거죠. 예, 예. 물론 권고안 내용 중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얻고 있고요. 예. 또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도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빠져 있고 또 활발한 토론도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로 발표됐죠. 석 달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는데요. 전기와 가스 요금이 여러 차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고 난방용 등유값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올겨울 특히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얼기설기 지어져 우풍을 막지 못하는 탓에 벌써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도시가스가 없어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부쩍 오른 등유값에 맘 놓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불을 4겹씩 깔아 추위를 막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추워서 이렇게 이불을 몇 개씩 덮고 자는데 저거 틀어놓고 자면 좋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금방 닳아버리니까는. 보일러 대신 전기 장판이라도 써볼까 했지만 전기 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연탄 난로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할 처지입니다. 전기세 많이 나온 게 전기세도 올랐잖아요. 조금 내려주면 다시 뗄 건데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나니까. 서민용 난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 가격은 1리터에 1,600원 정도로 1년 전보다 65%나 급등했습니다.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도 최근 50원 남짓까지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잇따라 오르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기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값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루 종일 가스를 써야 하는 이 반찬 가게는 1년 새 가스비 부담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국 끓이랴, 전 부치랴, 다 지지고 볶고 그냥 그런 거라 정말 이렇게 하다간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도 이미 크게 오른 상황.
여기에 난방료와 전기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7시 뉴스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15.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가구당 월 평균 5,400원씩을 더 부담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기요금 역시 인상돼 매달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2,270원씩 오릅니다. 첫 소식으로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2.7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0메가줄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서울 가구의 경우 가스요금이 매달 5,400원 오릅니다. 부가세 10%를 생각하면 달마다 6,000원씩을 더 내야 합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이 15.9% 오르고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16.4%,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17.4% 인상됩니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환율 급등이 영향을 주면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2020년 7월 100만 BTU당 2.4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1kW시당 7.4원씩 인상됩니다. 307kW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2,270원씩 더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달까지 1년간 도시가스는 18.4%, 전기요금은 18.2% 오른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라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용량 전기 사용자, 즉 대형 공장 등에 들어가는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7도로 1도 낮춰서 난방 에너지를 6% 절약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온풍기와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에는 3분의 1 이상, 비업무 시간이거나 전력 최고조 시간에는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끄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격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의 7%를 건보료로 내게 됐는데요.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건보 부담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가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량의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근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당초 근골격계 MRI에 건보 적용을 하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는 돈을 막아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더 남아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엔 2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도 줄어듭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료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 책임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법에 있는 대로 국고 지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소 지원이 된 게 32조에 달하거든요. 보험료 예상 수입 20%의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한 내용은 일몰 조항으로 올해 12월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후에도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